인류의 영원한 숙제. 이게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네. 폭락이와 폭등이 네. 당신은 어느 쪽 되겠습니다. 폭등 얘기부터 해보면요. 먼저 이랬어요. 이랬어.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부의 어떤 집값 상승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 정부를 뺀 지난 역대 4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게 네. 이제 평당 가격인데 빨간색이 이제 서울입니다. 어때요 지금? 뭐 들쭉날쭉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좀 오르는 듯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좀 안 올랐어요. 그때 이제 거의 평타로 가다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집값 올려놨다고 사실은 비판을 많이 이때도 받았는데 비판 많이 받았죠. 이거 비교해 보면 어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네. 구간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폭락이들이 설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하여튼 장기 우상향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봐라, 엄마. 여기서 여기 좀 죽었지? 죽은 기가 가 봐라. 이러면서 야 이런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오르니까 2배가 됐잖아요, 정확히. 네. 2배가 넘었어. 그러니까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거죠. 벼락거지다. 벼락거지. 집 안 사는 사람은 바보. 그러니까 이런 조롱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2번이 설 자리는 없었다. 제가 근데 이때 기억이 좀 나긴 나.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그렇지. 책들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올 거고 네.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뭐 망합니다 이런 비관론 서적들이 많이 나왔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그때가 딱 리만 시기예요. 사태죠. 예. 그러니까 부양책을 무지하게 썼어. 네. 그러면서 막 어쨌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서울을 넓히기도 했어. 서울도 막 넓히고 막 그린벨트 까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상태가 가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급기야 이제 최경환 네, 초이노믹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재부 장관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빚 내서 집 사라. 모든 규제를 풀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값의 80%를 대출해주고 네. 심지어 취득세도 면제를 줘요. 네. 그 시기가 있었어. 취득세도. 그러면서 요때, 양도세까지. 2016년, 17년 요때. 요때가 취득세, 양도세까지 면제. 네. 이런 파격적인 상황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폭락이들은 다 집에 갔나?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들면서 작년에 금리가 급속하게 오르면서 갑자기 주택가격 전망이 팍 꺾이게 되죠. 네. 일단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2008년에 리만 사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부양책을 써가지고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계속해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8년부터 이제 폭등을 시작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때부터 팬데믹과 미국의 금리 스케줄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2008년부터 2015년, 16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금리의 시대보다는 이제 저물가의 시대가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을 올릴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왜냐? 글로벌 유동성이 너무 공급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동성들이 가계자금이나 산업자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자산 가격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게 실제 정말 집이 좋은지 한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관없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근데 있었다. 그거는 이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값이 떨어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상황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 기사들이에요. 네. 다시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금리 정점론입니다. 예, 그래서 집값이 지금 바닥이야? 아니야? 바닥 쳤나? 다시 상승했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신고가보다 지금 한참 떨어진 거래들을 보면서 이거는 네. 야, 봐 임마 떨어지잖아. 아니야, 지금 봐봐.
야, 지금 또 오르고 있잖아.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반포 1단지가 10억 이상 까였는데. 이상 거래야 그거. 어? 이상 거래. 아, 이상 거래가 뭐야? 아니, 타워 이상 페리스면 이상 거래 다 이상 거래야? 아니 이상 거래고. 분리하면 돼 이상 거래야? 아니 친족간 거래고 이상 거래고 내가 볼 때는 자 봐봐 고덕동 왜 올라? 마 인테리어 대리석 붙였나 보지. 아니지. 자 이상 거래야 이것도. 지금 규제 지역이 어디 몰렸어? 강남 3구랑 용산 몰렸잖아. 그렇지. 그런데 고덕이 어디야? 살짝 비껴나 있지. 뛰어나갔지. 강남 3구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른다는 얘기야. 지금 안 잡으면 여기 봐라. 144제곱이잖아. 144제곱이면 몇 평이야? 60평이야. 저기도 140 있잖아. 140 있지. 이건 재건축이고 자. 이거는 지금 공사비가 올라서 그냥 그런 네. 거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대리석 발라. 이런 식의 논쟁이 논쟁.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심지어 이제 부동산 카페 들어가 보면 댓글로 네. 서로 막 조롱도 하고. 조롱하고 난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래요. 폭락이냐 폭등이냐는 알 수가 없어. 누가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날지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배팅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카페에서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 무슨 얘기냐? 집을 사면서 자기의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무주택자에 있다가 주택을 샀어. 그런데 바뀌죠. 복등으로 거기에- 바뀌죠. 그게 갑자기 뭐 몇천만 원에 사는 게 아니잖아. 몇 억을 들여요. 그렇죠. 나름 인생에 베팅을 한 거예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그 다음부터는 방어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금리가 크게 올랐죠. 네. 주택 가격 부담이 당연히 커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 자 주택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 좋은 물건 보잖아. 근데 사장님한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 요거 주세요 하고 지갑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얼마예요? 안 물어본단 안 말이야. 물어보지. 예. 가격표를 보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요. 10억이죠. 지금 살짝 10억 아래로 떨어졌다는 그렇죠. 뉴스가 나오는데 10억이 넘는 돈을 주머니에서 낼 수 있는 쌈짓돈을 내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누굽니까? 은행입니다. 네, 은행 보험을 봐야 돼. 은행에서 돈을 얻는데 집값이 10억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절반까지 빌려준다. LTV가 몇 %입니까? 50%죠. 그래서 만약에 50%의 LTV로 반반, 속칭 반띵해서 샀다 집을. 은행이랑 반띵. 그러면은 주방에 식탁까지 거기만 내 거.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 식탁까지는 은행 거라고 볼 수 은행 있어요. 거. 네, 나머지가 우리 거다. 화장실만 내 거. 네, 뭐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런 은행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그렇죠.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또 말해주는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이게? 실질금리. 실질금리랑 이제 그럼 주택 가격이랑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반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요 구간 네, 금리가 튀니까 어때? 집값이 떨어지죠. 떨어져. 네. 금리가 내려오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가. 이거 우리가 말한 가설하고 똑같아. 네. 근데 얘는 어때요? 다 같이 올라가지 지금. 금리 오르는데 집값도 올라? 뭐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지금 뭡니까 이거?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도 내려가. 어. 이게 과연 뭐냐? 아니 여기는 또 맞아. 여기는 작년 상황이잖아. 네. 금리 튀니까 어때요? 집값도 내려가. 아니, 금리가 내려가니까 코로나 때 네. 집값이 튄 거죠. 네. 여기까지 요 파란 구간은 우리 가설하고 맞아. 음.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금리가 집값의 반대 방향으로만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다. 금리와 집값이 무조건 상반되게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00%는 아니라는 거죠. 100%는 아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표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을 보고 해야지 부동산 들락날락 해야 집값도 오르는데 거래가 줄면은 떨어진다. 근데 지금 실제로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작년 여름까지도 양수 구간에 버티던 것들이 이제 음수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거래량도 확연히 꺾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꺾이는 건데 이게 특징이 뭡니까? 꺾인 수 정도가
그럼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 57% 58% 이렇다는 거예요. 과거 평균보다도 확 꺾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직후에 집안 사면 바보다 이럴 때 막 거래량 늘다가 지금 확 꺾였다. 네. 거래량이 줄다는 건 이제 사람들이 집 보러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집을 아무도 안 사. 근데 내가 살 땐 있어야 되잖아. 어디 살아 그럼? 전세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또 전세만 찾을 것 같은데 전세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는 목돈도 많이 끼고 또 전세가 또 요새 막 깡통 전세 사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전세를 점점 기피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 월세로 돌아서고.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도 10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7억 5천 하던 게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지금의 상황. 근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합니까? 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건데 네. 지금 다 푼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게 용산과 강남 3구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일단 서초 강남 송파는 원래 강남 3구로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이전도 있었고 호재들이 많으니까 미군 부대 이전하면서 공원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이 네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래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그렇죠. 있었는데 전부 다 풀리고 이 네 개만 남았다. 그렇죠. 이렇게 네 개만 남고 나머지 지역은 뭐냐면 대출 규제도 확 풀리고 전매 제한도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와중에 이제 폭락이들은 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좀 어떤 고리로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의 과정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형성된 버블, 자산 가격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그러면 결국 집값도 조정을 받을 거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막 애를 쓰니까 그 똑같은 거를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거를 폭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거고 상당 기간. 그럼 금리를 버티던 이제 건설사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끌족이라고 얘기했던 막차 탄 집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이게 소비를 줄이면 경기 침체로 갈 거다. 그렇죠. 그럼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 논리인 거죠. 그리고 반대 폭등이는 아야 정부가 그거 놔두겠니? 이렇게 갭 투자 파산하면 이거 경제적으로 피해 커. 네. 당연히 규제 풀고 할 거야. 봐봐. 지금 반등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집을 못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인신공격까지. 자꾸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맞습니다. 그 얘기 맞고 실제로 그 바닥 저점이 어디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정부의 규제 완화로 판단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경환 장관이 역설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에서 얘기할 때가 그렇죠. 바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세, 취득세도 건드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게 또 다른 저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이게 이제 IMF 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나리오 플래닝의 주요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IMF 때 13% 마이너스, 글로벌 때 한 2.8%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아마 이 중간 어디쯤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네. 미분양도 지금 7만 5천 넘었다는데 지금 이제 IMF 때 11만 6천, 그다음에 리만 때 16만 6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세금도 깎아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때는 좀 공급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요 리만 사태 직전 2007년에 당시에 그 청약 열풍 그 모습 잠깐 리포트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죠. 어젯밤 인천 송도 신도시내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입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수십 개의 텐트가 줄을 이어 마치 야영촌을 방불케 합니다. 뭐 내일 일요일이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있어야 된다네. 어차피 고생한 김에 월요일 저 10시부터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고생을 각오하고서 얻어 죽어도 여기서
건설사 측이 오피스텔 123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월요일 하루 동안만 모델하우스 안에서 받기로 하면서 이틀 전부터 밖에서 줄서기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외투에 이불, 비닐에 종이 상자까지 몸을 녹일 수 있는 건 다 동원됐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그냥 라면하고 김밥 먹고 있어요. 많이 추울 텐데요. 왜 추워요? 어제 발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줄서기 아르바이트에 자릿세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어제 낮에부터 내일 아침까지 20만 원. 한 사람당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00번 안쪽으로는 번호표를 10만 원씩 파니까 사라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청약이 이토록 과열된 것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 현행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양가도 근처 시세보다 싸고 청약 자격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최대한 가용 인원을 동원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리라고 각오했던 청약자들도 오피스텔 분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굳이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고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자기네 회사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파트에 이어 이내 곧 오피스텔로 이어진 못 말리는 부동산 투기 열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좀 슬슬 이제는 이제 마무리 드리블을 좀 해보자면 이거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면 일단 우리 경제에 큰 위기 순간이 2번 있었다. 이 파란 구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훅 꺾였죠, 그렇죠? 여기서도 어때요? 훅 출렁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우상향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우상향의 결론이냐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성장 구조가 이때는 그래도 성장기였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저성장, 특히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성장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투자를 언제 하고 언제 빠지냐에 따라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는 개인차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